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있었던,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평가 5년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동아시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최하로 꼽았던 게 그 한일 관계 대일 정책이었었고, 윤석열 정부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직 그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잘한 것 중에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게 그 대일 정책과 한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을 두고 그 굉장히 큰 진폭을 보였던,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거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 그 우려들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신정부의 대일 정책인데 이 대일 정책이 지금 과거의 3년 동안의 대일 정책 연장선상에서 과연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지난 정부의 대일 정책을 계승하겠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했던 그 합의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문제가 중요한데 역사 문제와 협력 과제들을 이렇게 뒤섞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세 가지. 그것이 전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 한 대일 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따라서 뭐 일본이나 미국은 이제 비교적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 기조가 5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말씀을 첫 번째 하나를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두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지난 그 한 10년의 롤러코스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양국의 국내 정치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그 롤러코스터인 측면이 더 컸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의 내부의 사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변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의 일본 정치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일 간의 이른바 미래지향적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그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요. 이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과 불신, 불신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가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인 그 대미 관계의 기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해나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그 일본 정부의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일 동맹은 단순히 일본을 방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 질서나 지구 질서, 자유주의적 그 질서를 수호하는 것, 그 수준으로 미일 동맹을 엘리베이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의 그 타이틀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 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 혹은 어, 지구적 그 자유주의 질서 이것을 그 미국과 함께 특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 쇠퇴의 만큼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이너 파트너로서 공동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앰비셔스한 비전인데 목표고 그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하나인데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그 바이든 정부와 함께 내세웠던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동맹 관계도 이게 가치의 기반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가치관 외교 혹은 가치 외교를 일본 외교의 전략 외교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시하는 그것이 아베 외교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과는 대강 이 두 가지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안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만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지가 동맹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1번. 그리고 2번은 미국에 초래해야 할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동맹국 일본이 안보 리스크를 얹게 되면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전가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져야 될 부담을 동맹국이 얼마나 떠맡을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세션에서 김정조 선생님 말씀하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맹 효용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그 증가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딜레마를 일본도 안게 되는 그것이 그 두 번째 동맹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일본과의 동맹의 재조정을 지금 나서고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항상 그랬지만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이 상호 의존의 비대치성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동맹국이 미국에 과잉 의존을 하고 있는 그 구조, 그 협상의 구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딜이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일본 내의 그 분위기 중에 하나는 동맹의 일체화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 미국에 대한 동맹의 과잉 의존을 일정한 정도로 좀 감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에서 그러니까 탈중국화를 상당히 해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세도 결국은 그런 문제죠. 따라서 이 탈중국화와 탈중국 의존 그리고 탈미국 의존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상당히 어,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앞으로 5년간의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좀 가늠하는 하나의 그 축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 어, 그 대강 플랜 A, 플랜 B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플랜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일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그 미일 동맹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해서 일본의 군사 개입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미국과의 통합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위비 도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미일 동맹은 뭐 가장 큰 관건은 고려 사항은 indispensable ally로 일본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트럼프 정부의 동맹의 기준을 가능한 한 맞춰주자라고 하는. 그래서 동맹에서의 그렇게 가고 두 번째 경제 차원에서도 그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가능한 한 맞춰주는 형태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일본의 국내 시장을 개방해서 미일 간의 현재의 무역 역조를 확대 균형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뤄 나가는 것 이런 그 것들이 이제 하나인데 이것과 동시에 지금 그 플랜 B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거 아니냐 과잉 의존이 그렇게 되면 그 지금의 갖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신 이것과 어떻게 일본이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플랜 B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랜 B의 핵심은 이게 그 세계 질서는 미국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은 그 질서가 굉장히 유동적이 되고 그런 속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그 효용성을 맥시마이즈하는 거는 이제 버려야 되고 그 리스크 관리 혹은 리스크의 저감과 관련된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일본의 자린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혹은 주요국과의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군사력 강화도 군사비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좀 자립 아까 자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방위비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에 대한 해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주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소다자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표현으로 동지국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동맹은 그런 점에서 동맹과 자립의 일정한 균형을 서서히 좀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국 억지 체제는 철저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 외교는 지금 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일 간의 상호 의존의 적정한 균형 그리고 미 중일 간의 또 적정한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제는 CPTPP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한 자유주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플랜 B로 요즘 얘기가 그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가 아닙니다만은 지난 그 일요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 표는 어,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인데 어, 그 이번에 그 주요 정당들의 대외 정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참정당이 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를 하고 국민민주당이 또 약진을 하고 그 두 당이 뭐 참정당은 그 우파 파퓰리스트 정당 반글로벌리즘 정당이죠. 그 정당이 지금 15석까지 의석을 확대를 했고 국민민주당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우려와 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약진한 두 소수 정당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플랜 B 쪽으로 약간의 무게가 지금 가는 그런 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
한일 간에는 뭐 일종의 쭉 제가 지금 일본의 딜레마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상당 부분 한국의 딜레마로 또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만큼의 지금 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간의 동병상련 같은 게 있고 그것이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국내적인 여건도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 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 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저 일본에 대한 인상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50% 50 그 5배가 증가를 했고 나쁜 인상은 또 그만큼 하락을 해서 뭐 굉장히 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 역 일본에 대한 비호감의 그 1위는 1, 2, 3위는 다 역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는 지금 풀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꾸준하게 아주 그 단단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인상의 호전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인들은 저희 분석을 해보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그 일본의 관광, 일본의 대중문화, 일본의 식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한국 국민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그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 대한 신뢰까지도 지금 상당히 그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한일 관계의 기존 문법은 이런 거잖아요. 역사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양국 간의 불신의 스파이럴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서로 협력을 경원시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 최근에 그 현상을 이렇게 보면 그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상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문제가 뭐 이런저런 그 이슈들이 계속 그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불신의 스파이럴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이 역사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협력은 서로 그 분리가 돼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여론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국민 레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보수 그리고 여야 사이에는 한일 관계를 보는 눈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진보는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저렇게 보고 있고 보수는 압도적으로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갖고 있는 진보 정권의 속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 번째는 그 이념 성향별 한일 관계 개선 태도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 일본에 대한 인상이 보수 진영에서 급격하게 그 상승을 하고 진보는 그 하락을 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보수 진영이나 혹은 지난번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반면에 그 반대 세력들은 그 대일 정책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이 결과와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현 정부의 일본 기조를 이렇게 보면 보수 진영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가 있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지금 진보 진영의 마음은 저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진보 정부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순항을 우리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히 좀 말씀을 마치면 앞으로 그 한일 관계의 그 첫 번째 변수는 그 한국의 국내 정치가 되겠습니다. 일본 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가 지금 상당히 갈려져 있는 속에서 그 진보 진영이 계속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지지를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대일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이 국내 정치 동학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인데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아마 지금 그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연합에 의한 정권은 이제 여기서 대강 그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다시 그 여러 정당 간의 그 연합 정치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민당과 공명당 두 당만의 연합으로는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과의 사안발 연합이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연합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가 상당히 그 불안해져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참정당 변수인데 이 참정당의 그 이번에 지지는 그 자민당의 이탈표가 참정당으로 그러니까 우파 파퓰리스트 정당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그 우리가 표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파적인 성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파트는 저희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정치학부 손희주입니다. 오늘 더 훌륭하신 중국 전문가 원로급 교수 대신에 제가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아마 머리 빛깔이 원로급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번 포럼이 국가미래전략원도 함께하는 공동 주최 포럼이기 때문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기여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등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중국의 이중성, 중국의 양면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중국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불안감, 약간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공세적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이 외부적 자신감과 공세적 태도는 이 물질적 힘,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상, 또 과학기술의 굴기란 힘에
힘의 바탕을 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세계관, 역사관, 비전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아시다시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레이티브는 단순한 이 수사가 아니라 대만 문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구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은 대만 문제를 뭐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무너진 천하 질서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만의 상실은 외세 지배의 상징이자 중화민족 민족적 트라우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반복적으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훈련을 통해 역사적 회복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 주권 주장 역시 팽창보다는 회복이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이 공세성의 대표적 사례가 호주를 놀라게 한 중국 해군의 해상 군사 훈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이 호주와 이 뉴질랜드 사이의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실탄 훈련됐습니다. 이 호주를 한 바퀴 돌면서 아예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이 무력 도발의 횟수인데 이것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이 군사 일상화될 정도로 이런 군사적이 벌어지다 보니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 공군 전투기 간의 충돌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그런 리스크도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통치자들은 또한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뭐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시주석의 권력을 상실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국가 사회 관계에서 그 사회 통제 관리는 표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 안에서도 관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의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밖으로 메시지는 상당한 내부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기 전 후진타오 2기부터 더 심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하자면은 이 경제 성장률의 둔화 그것이 또 실제로 시 주석 이후에는 두 자리 한 자리 숫자로 굉장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정책성을 표명하고 있는 중국 안에서의 빈부격차, 불평등 이게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같고 반부패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후계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공가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이 체제, 이 정치 모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국인민에 대한 설득 이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위기감을 안고 더욱 강한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권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 반부패 운동이 특히 작년부터는 중국 지방의 기층 하급 관리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호랑이 큰 그런 이 권력자를 겨냥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개미, 팔이 해당하는 기층 하급 관료에 대한 반부패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당 안에서의 정풍 운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고 이것은 다시 체제의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외교와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때로는 자신감만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의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 위기의식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세와 불안의 이중성을 가진 중국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 다원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하는데, 그럴수록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 그리고 다양성, 법치를 기반한 원칙적 외교를 지켜야 합니다. 이 단순한 강경론도 유화론도 아닌 원칙 위에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또는 비판적인 의견, 낙관론, 비관론,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한국의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는 건 이 한국주도의 동심원 전략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외교의 어떤 프라이어티, 중요성에 있어서 물질적인 파워라고 쓰인 이 세로 축은 이제 물질적인 군사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한국에 더 가까울수록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로축에 있는 정체성은 이 제도라든지 규범, 역사관에서 얼마나 한국과 수렴하느냐는 부분인데, 이 2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면 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력의 중력성과 이 정체성의 수렴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동심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 예로서 보여드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한국의 과학 기술과 문화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에 근거한 주권 존중, 또 대량 살상 무기 사용하는 국제 규범 등은 한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항해 자유, 인권, 역사관 등의 정체성과 원칙의 영역에서는 양국 간의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발전 모델이 서구의 발전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이념 공세도 펼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체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또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가진 전략적 고군간의 제약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공동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이 공동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 국가미래전략원 영어 보고서에서 담았던 핵심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스템의 위험, 리스크와 연쇄적 피해의 가능성을 직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이 잠재적 도발자의 강압적 힘의 행사를 제약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연계된 공군망, 해운망, 군사동맹, 정보통신 등의 여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발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도발자의 강압 사용 역량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국, 미국 일부 삼각 공조를 계속 이걸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 협력체 유지하기 쉬운 건 아니겠지만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면에서 2+2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간의 이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과의 이 양자 관계에서는 외교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실무회담도 중요하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무원 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산당, 기승전결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들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한국의 여당, 야당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매우 힘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무원, 행정부에는 국무원과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초당적인 당 의회와 또 한국 행정부가 같이 2+2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국만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그건 또 다음 세션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또 초국가적 범죄 협력에 대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양자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들어간 한중인 협력 채널을 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더는 with but beyond 중국, 미국이라 한 것은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국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협력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글로벌 전략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민간 차원에 이미 교류가 있는 동유럽이라든지 동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등의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해외 거점 생산 기지와 한국을 물류 네트워크, 해상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조차도 중국 전략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의 목소리, 한국의 아이디어가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 다원주의, 한국적 동심원 전략, 또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회복력 강화 등이 새 정부의 대중 정책과 외교 전략의 전략 수립에 유용한 레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션에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손열 원장님은 외교부하고도 오랜 교류를 해서 외교부에서 많은 자문을 이렇게 받고 있었던 분이고요. 손인주 부원장님은 제가 퇴직한 이후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의 부원장이시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의 주차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수석 연구위원님은 대학을 같이 들어갔고요. 또 외교부에서 국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이런 분들하고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먼저 그 이상현 수석 연구위원님의 그 지정 토론을 듣고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적어가지고요.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문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메모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대로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현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오늘이 그 이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한국의 그 좀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 전략적 대응 이거를 모색하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자, 두 분 뭐 손열 교수님 또 손인주 교수님 뭐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보는 한일 관계, 한중 관계는 좀 요새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어찌 보면 그 트럼프 덕에 동병상련의 폭이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아까 손열 교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동지국가적인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좀 증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일본의 시각에 불안, 불신, 동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트럼프 쇼크인데 한국도 지금 아마 어제 타결된 그 미일 그 관세 협상을 보면서 불안과 동요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한중 관계는 미국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김덕수 박사가 그 발표했을 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위비 돈 주는 건 오히려 간단한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그게 동맹의 역할과 성격이 그럼 중국 견제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대북 억제에서 지금 그 중국 견제로 또 남중국의 대만 대비 위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짐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어찌 본다면 트럼프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갈등과 연루 위험이 커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려면 그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정부 일본 정책 그 중국 정책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단초는 저 1세션에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용 외교에서부터 조금 논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들고 나왔을까?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이념 외교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그, 뭡니까 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제 내세우면서 가치와 특히 자유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뭐 그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가치, 이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그 서먹한 관계, 말하자면 이제 가치가 이념 외교로 이제 변질되면서 결국은 한중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결국 그 이념적인 외교 성향이 한국 국의 그 중국 음모론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실용 외교를 내세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 그 표현을 몇 개 들으면, 자, 앞으로 한국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런데, 이 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는 보수 진보도 없고, 필요하면 김대중, 박정희 정책도 갖다 쓰겠다. 좋아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주변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그런 스탠스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가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찌 본다면 실용 외교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모든 나라가 국익을 다 중시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실용 외교란 것은 이 외교 원칙이라기보다는 외교를 대하는 자세하고 스탠스의 문제인데 문제는 온갖 그 외부적인 쇼크가 올 때 이런 그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입장을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실용 외교 국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저는 외교에는 일정한 원칙과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실용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외교가 무원칙이거나 혹은 기회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열 교수님과 그 손인주 교수님이 발표에 대한 저 질문 겸 토론을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래서 그 아까 손일 교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과는 동병상련의 그 여지가 분명히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국내 정치의 불안정, 취약성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 그리고 역사 문제와 외계 분리가 가능할까? 한국은 사실은 역대 모든 정부들 일본에 대해서 투 트랙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와 외교안보 문제, 그 실리 문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 뚜렷이 남는 성공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정부도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다음에 저기 여론조사 아까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이 진보 진영이 갖는 그동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취해온 태도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이제 죽창거로 대변되는 그 과격한 이미지가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아무리 대일 실용 외교를 한다고 노력을 해도 이 진보 진영 전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를 5년 동안 지배할 이 진보 진영 전체를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결론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 동병상련의 여지가 커졌고
그리고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이 주변 위협 인식에 대한 뭐 이중적인 갈등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국제 일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일 공조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더 커졌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이제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공동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번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최근 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보면서 한국은 과연 어떤 그 타결을 해야 이 국내적으로 말하자면 비난받지 않는 그런 협상을 했다고 평가를 들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 손인주 교수님 이제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중국의 그 공세성과 더불어서 체제적 그 취약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들어서 부쩍 그 미국 그렇고 미국까지 한국 언론에서 소위 그 시집의 실각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뭐 동의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어느 체제나 이 권력에 대한 내부적 저항은 있기 마련인데 중국은 과연 그래도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이 어느 정도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 그 소위 그 영향력 공작 이런 거 그게 아마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떠돌고 있는 소위 그 공산당의 선거 개입설이라든지 온갖 음모론의 그 근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국의 영향력 공작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우리는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그 미중 한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그리고 그 역할 범위의 그 변화에 대한 이 한중 간의 갈등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일세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은 결국은 이 모든 외교 역량을 이제 중국 그 잡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 그 국방부 정책 차관도 사람이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 잡는 데 주력할 테니까 동맹국들은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대만에 관한 니네 입장은 뭐냐? 좀 명확히 얘기해라. 아마 한국에도 조만간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한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그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이 한중 관계에 초래될 그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실용 외교의 큰 그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어려움이 그 비롯된 것은 원인은 전 제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달라졌다. 미국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오던 그 규칙 기반의 국제에서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큰 외교 상대로서의 미국,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외교를 펼쳐야 할 국제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좀 비롯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 외교 기본 스탠스를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은 한국이 해야 될 것은 자강, 연대, 포용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강은 뭐 분명히 우리 다 그 느낌을 공유하는 거. 아까 일본 얘기에서도 그 나왔잖아요. 그래 자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정치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우리를 지킬 실력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뭐 자강. 아마 지금 상황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인데 우리는 이미 미국과 연대를 중요한 동맹 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동맹의 그 효용에 비해서 이제 리스크가 비용이 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줄어드는 동맹의 효용, 늘어나는 동맹의 비용을 뭐로 보완할 것인가? 결국은 이 국제질서에 대한 그 공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은 포용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그 less like-minded country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우리 외교를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그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비민주국가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치 외교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들만 상대해서는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그 감안해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좀 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또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한 번씩밖에 발언 기회가 안 갈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정부 정책을 외국에 설명할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정책이 5년 후에도 있을 겁니까? 사실 초당적인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화 토털 리콜에 보면 조금 인상적인 대사가 있는데요. They are all connected.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전략이라든지 대북 전략이라든지 대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고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일본에 관해서 아까 이제 손열 원장님께서 플랜 B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플랜 B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지 그런 부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이시바 총리의 이제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연합 정치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플랜 B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왜 그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같은 것이 이렇게 간혹 나오는지 그 배경 같은 게 뭔지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기왕 이제 이상현 박사님도 모셨으니까 그 미국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들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팩스 아메리카는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정치의 안정성이 한국하고 일본이 좀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한국 학자들은 뭐 내년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트럼프의 영향이 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해서 초당적 외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세 질문을 주셨는데 몇 분 정도 말씀? 전체가 10 그러면 몇 분 쓰면 될까요? 네, 어, 그러네요. 저희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럼 한 1분씩 해서 뭐 1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투트랙 외교가 말은 쉬운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실용 외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일 외교가 전형적으로 그래서 가치와 감정, 이념 이런 것들을 그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 뭐 시금석인데 그 아까 진보 진영의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일공 일본을 보는 그 시각이 변하지가 않을 텐데 이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어떻게 매니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질문인데 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갭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일본에 대한 인상이나 일본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공히 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여론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따라서 현 정부가 전반적인 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 그 아까 뭐 축창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일 감정이 그 강조가 되는 형태의 대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국민 여론은 지금 상당히 그 많이 가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여론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돌아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랜 B인데 그 플랜 B는 제가 뭐 여기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플랜 B가 이런 그 미국에 대한 상호 의존으로부터 독자 노선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독자 노선이면 그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자강 군비 증강 핵무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 탈미국적인 독자 외교 이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 전형적인 진보처럼 비무장 중립으로 가는 뭐 그런 초이스가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비무장 중립 초이스는 지금 뭐 일본 정치에서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앞선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과격한 플레인 A는 그 일본에서 가능하지 않다. 뭐 그거는 뭐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엔 그러면 중국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냐, 중국의 운명 공동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인 미일 관계는 유지를 하되 지금과 같은 의존은 상당히 과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본 외교와 일본의 경제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은 상당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실천해낼 수 있을지는 그거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세 번째는 3세션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미일 협상을 글쎄요 이렇게 보면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일 무역 협상은 뭐 수십 년 한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으로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항상 그 협상의 균형 차원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번에 타결된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세는 12점 그러니까 15% 상호 관세 15%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봤던 자동차에서 12.5 그래서 기존 2.5까지 하면 이제 15% 이렇게 해서 그 관세율을 인하하는 그 인하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더 낮게 그 받았으니까요. 그 대신에 뭐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00불, 500억 불의 대미 투자, 뭐 국내 그 쌀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한다, 수치 목표 달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실천 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도한 트럼프 요구에 선방했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는 굉장히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대강 그 선 혹은 뭐 그 언저리에서 뭐 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미국과의 상호 의존은 적어도 관세 측면에서는 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미 투자를 그거는 경제 합리성에 의한 투자가 될 텐데 그 핵심은 미국이 어느 정도 소비 리인더스트리얼라이즈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거는 미국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의 능력을 지금 트럼프의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는 이건 그냥 컨센서스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건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그 전에 뭐 설리반이나 옐렌이 얘기했던 뭐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조금 더 맥센스한데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지금 이렇게 플래치한 것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은
뭐 미국 시장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뭐 저 최태원 회장님 말씀하시는 뭐 한일 경제연합 이런 게 둘만 하자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일 간의 공조를 통해서 제3시장 혹은 그 제3의 초이스들을 점점 그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마 불가피한 그런 그 흐름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3세션에서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 30초 남아서 세 가지 질문, 네 가지 질문 어떻게 짧게 하여튼 말씀. 중국의 내재적 취약성과 특수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공산당 영도 체제 그 기반은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더라도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공산혁명에 의해서 영도 당이 50년인지 100년인지 그 이루어지는 그 이상향을 위해서 권력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중국 인민들이 계속 받아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뭐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건 아마 정보기관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들이 다른 나라, 호주라든지 캐나다, 뭐 일본이든지 연구에 나온 거 볼 때는 영향력 공작을 중국이 했고 한국만 예외로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아마 그 기관 그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하는 그 기관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문제점은 한국의 제도와 법이 매우 미비합니다. 작년 11월에 간첩법 개정을 하려 했다 못했는데 이게 북한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이게 독일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국가이익에 반한 행위, 특히 산업 스파이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하고 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그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이유가 법적 제도 장치가 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한국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중국 견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거 정답을 우리가 같이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만 유사라든지 여러 남중국해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제 미국과 또는 경우에 따라 일본과 함께도 장관급 이상의 전략적 대화, 스트레이트 다이얼로그는 이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협정을 맺는다, 트리티 구속력의 그 협정을 맺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얼로그는 해서 우리 한국이 가진 우려 상황. 한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과 그 동맹국에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요. 한국이 패싱을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만들어가지는 과정에서 또 중국에도 우리가 한국이 들어가서 한국의 몫을 내므로 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충돌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럼 설득을 할 필요도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도덕적 우위가 있는 것이 한국 전쟁 때, 통일 전쟁 때 사실 중국이 참전해서 한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통일 얼마나 처참한가라는 결과를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질서,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안보 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인태 질서의 유지, 현상, 이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무력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는 그 원칙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도 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 다 돼서 시진핑 실각선을 넘어갈까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 없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런 반중국 이런 매체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건 예외적인 건데요. 분명한 중국 안에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 이거는 이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참기가 힘든 상황을 가져간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54초 남았기 때문에 자, 그 미국이 장기적 변화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글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아까 일본은 조금 더 그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희망 섞인 기대 그리고 미국의 그 영향력, 위상 이거를 일본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비록 미일 동맹 올인한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 자율성, 자립에 대한 그 생각이 한국보다 좀 많다는 게 제 느낌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변화를 보려면 그건 결국 이제 미국의 선택이죠. 지금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 심지어 하이퍼파워라고도 볼 수 있을 그 위상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세계 국방비 40%를 혼자 쓰고 있고, 자 보세요. 세계 59개 지금 미국 기지가 한 128개인가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미국은 그 위상을 활용해서 여전히 단극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 본다면 이제 뭐 단극 질서가 될 수 있겠고, 패권 경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지금 양극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 경제로 넘어가면 거의 다극적인 질서고, 초국가적 문제는 거의 무국 질서. 이렇게 지금 혼재하고 있는 뭔가 과도의식인 양상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미국의 선택은 미국의 선택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 질서에 대해서 뭘 선택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세계 질서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미국 없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다 모여할 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 결국 미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 미국이 좀 글쎄요. 우리가 알던 미국으로 조금이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트럼프 시기에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포스트 트럼프 시기에 미국 그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약돼서 더 사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브뤼셀에서 근무할 때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매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그 트위터 메시지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근데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최종현 학술원에서 마련하는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이 해주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